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도소환입니다. 1997년 슈퍼컴퓨터인 딥블루가요,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는데요.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6년 세계적인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요. 딥블루 대 알파고, 어떤 컴퓨터가 성능이 더 뛰어날까요? 알파고요? 정답은 바로 알파고가 아니라 딥블루입니다. 오, 부드럽죠? 컴퓨터 성능이 훨씬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 그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자, 우리 DJ 니즈, 수학 좋아합니까? 리를. 아, 진짜? 지금 머리가 금발인데 지금 수학을 좋아한다고? 아, 진짜요? 수학이 왜 좋아요? 이렇게 가끔씩 아무것도 안 될 때는 SNS에 수학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 되게 이상한 문제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그거 진짜 생각보다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9구단을 왜? 자, 94? 36, 87에? 56. 수학을 좋아하는 걸로. 근데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성시켜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자,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유쾌상쾌 통쾌하게 그 질문에 답을 주실 분을 오늘 제가 모셔왔습니다. 수학자 박형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잠 멘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뭐 네. 수학자 생각하던 수학자의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네, 너무 똑같아요. 정장인데 왠지 목티 입으시고, 네, 그리고 딱 이제 머리가 약간 수학은 목티. 네, 수학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살포시 박사님의 뒤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수학자 박형주, 그는 누구인가? 수학이 불완전한 사회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수학자 박형주. 수학자니까 머리가 좋아서 아주 꼬마 때부터 무조건 1등만 했을 것 같지만 언제나 2% 부족했던 박형주. 예를 들어 우등상을 4등까지 준다. 이럴 땐 5등 하고요. 3등까지 준다. 할 때는 4등 하는 이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구조는 보통의 친구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축구나 뭐다 신나게 뛰어노는 걸 보고, 야, 인생에 저렇게 노는 거 말고 뭐가 또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친구들이 그럼 놀 때 뭐 하셨어요?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분야 불문, 뭐 주제 불문. 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처음부터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네. 듣도록 하고요. 와, 대단한데요, 진짜. 닥치는 대로 읽은 도서의 내공은 더 대단했습니다. 2% 부족했던 그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으로 올라섰으니까요. 하지만 학교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데다가 집안 사정까지 겹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오, 자퇴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고 물리의 매력에 쏙 빠져서, 야, 나도 물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 가야 되네? 그래서 검정고시에 도전! 독서 내공의 박형주는 검정고시에서도 수석 합격! 야, 거기서도 수석을 해요. 네, 대단하시네. 대한민국 최고 S대 물리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의 매력에 푹 빠져 대학원 전공을 수학과로 바꾸게 되고 미국 유명 대학 석사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 수학을 공부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조화와 대칭성이 뛰어난 수학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기 우연히 네덜란드 공과대 교수의 토론 내용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수학 이론을 응용할 방법을 조언해 준 것이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되어 연구비를 받으며 전자과 연구 조교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최초 전자공학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연구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 포항공대 수학과 교수,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세계 수학자 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수학자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국제 수학연맹 집행위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님으로 활동하시며 세상의 문제를 수학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산업수학의 활성화,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진짜 책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책은 그래서 정말 네, 이런 인생을 생각이 바꿉니다. 들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얻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미안하니까 아. 고맙고 이게 집에 가야 되는데 눈치도 보이고
야, 철수야, 쟤는 뭔데 우리 집에 저러고 있니? 막 물론 뭐 쫓아내신 분은 아무도 없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는 거는 고맙고 미안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이 급해서 아마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거의 무지막지한 속도로 제가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 인생의 무기가 됐어요. 네. 어느 정도 빨리 읽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권짜리 전집이면 아침에 일찍 문 땡 열면 제가 도서관에 가면 정말 몰입해서 보면 그걸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전집을?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하고 사실 이렇게 책 읽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이 네.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다독이고 하나는 수학입니다. 다독. 많이 다독이란 읽고. 다양한 그러니까 네. 분야 가리지 말고 막 읽는 거. 네. 그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견해를 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교가 가능해지고 네. 어떤 비판적 눈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아주 기초부터 출발해서 합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게 수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고의 과정을 또 수학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요. 알파고가 딥블루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사실 하드웨어 성능 자체는 알파고가 높은데요. 아, 네네네. 이 체스는 보통 평균적으로 매번 다음 수가 몇 개가 가능한지 그거 다음에 또 상대방이 또 무슨 몇 개가 또 가능한지 이걸 다 따져보면 평균 한 2억 개 가능한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다 검토해보면 그중에 뭐가 제일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럼 거기다 놓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딥블루는 1997년에 평균 2억 번의 계산을 다 해가지고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매번마다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바둑은 더 경우수가 더 많아서요. 다음 수 다 모든 수를 다 검토하려면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검토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언제 다 합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방식으로 이건 검토 안 해도 되고 검토 안 해도 되는 이 경우 시나리오를 다 날려버리고 네. 한 10만 개만 검토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검토했죠. 그런 의미로 수를 더 많이 본 거는 딥블루가 더 많이 봤고 이 알파고는 똑똑하게 검토 안 해도 되는 건 처음부터 검토 안 하는 방식 거기서 수학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한마디로 이제 로또를 살 때 1, 2, 3, 4, 5는 안 찍는 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버리는 거죠. 정확하죠. 제가 너무 상스럽게 네. 얘기했나요? 그래서 그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그 이세돌 기사를 좀 이긴 건가요? 일단 프로 기사 한 8만 명 네. 정도의 기보를 미리 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거 이미지 패를 비교 분석해가지고는 네. 이런 이미지는 절대로 없더라 예전에 기보에 거기다 그런 보면 완전 이미지들 초보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네, 다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경우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네. 그런 다음에도 여기다 둘지 도저히 모르겠는 경우는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앞면이면 여기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의외네요, 되게. 네, 그렇죠. 걔도 약간 도전조사 했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보이죠? 뭐 도박도 아니고 네. 뭐야. 근데 이렇게 하면 수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놨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보다 더 좋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정확하게는 몬테카를로 탐색법이라고 하는데요. 몬테카를로 탐색법. 네. 그러니까 탐색을 할 때 정말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 동전 던져서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네. 거군요. 아, 나 이거 진짜 좋다. 제가 이제 왜냐면 인터넷에서 게임 방송을 하거든요. 가끔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냥 던지세요. 네, 이거 할 때 네. 소리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던지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미 증명돼 있어요. 네, 증명돼 있기 네. 때문에. 나이팅게일 얘기가 뭔가요? 다 아시죠?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이 간호사라고만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수학의 천재였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가 돼서 이제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터에 갔는데 네. 100만 명이 참전해서 30만 명이 죽은 아주 큰 전쟁인데 네. 그 죽어나가는 젊은이들을 보고 이분이 전쟁터에서 질문을 해요. 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나? 네. 근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전쟁터니까 총 맞고 칼 맞아 당연히 죽지. 아, 전쟁이니까 죽었지. 네, 그러니까 네.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맞아요. 아니면 전쟁하지 와! 말든지. 막 그지? 이러는데. 네. 나이팅게일이 다른 거죠. 보통 네. 사람이랑 데이터를 모아요. 환자 데이터. 네. 왜 죽나 진짜 보려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요. 네. 그리고 결론을 이게 소위 말하는 수학적 사유의 방식입니다. 그런 일단 독출 답이 방식이. 없으면 일단 모든 데이터를 모아라. 네. 그다음에 합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네. 건데 정확히 그걸 했어요. 그러고 네. 나서 결론이 뭐였냐?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감기 걸려서 병원에 며칠 가 있는데 거기서 뭐 혼탁한 공기와 더러운 물과 막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더라. 그게 대부분이더라. 이걸 통계로 밝힙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신문사에 이거를 이제 보냅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영국에서 전쟁터에 20만 명의 영국군이 참전했는데 그 부모와 친척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영국 내각이 총살됐습니다. 총리가 잘렸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새 내각에 들어서서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 조립식 위생병동을 만들어서 배로 날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망률이 네. 42%가 2%로 줄었어요. 와. 전쟁터에서 10,000명이 병원에 가면 4,200명이 죽었었거든요. 네. 이제 200명만 죽어요. 와. 죽어야 돼 4,000명이 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나이팅게일 하면 정말 백의의 천사라고 해서 아니 얼마나 잘 고치셨으면 그렇게 위인이 되셨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극한 진짜, 헌신의 정신도 네, 있었죠. 엄청난 일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헌신의 정신으로 한두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을 살리는 건 네. 그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거. 네. 그리고 거기 안에 수학이 들어있었던 거.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 그게 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현대에서도 똑같죠.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라서 네. 더 그 나이팅게일이 검토한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굴러다니는데요. 맞아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버리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만약 의미를 읽어내서 그것들을 어떤 그 이런 용도에 사업적인, 쓴다면 네. 그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정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수학자라는 직업이 갑자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두려운 수학, 재미없는 수학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고자 제가 직접 수학자 박형주 소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박사님, 네. 제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아픈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수포자. 수학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울 수 있다. 네, 뭐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만지는 수학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매서매틱스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수학을 하나의 문화로 즐기는 공간인데요. 박사님. 이곳은 수학 문화의 흔적? 수학인데 네. 숫자보다 문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좀 고등 수학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이런 그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수학자들에게 하나의 언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언어죠. 만국 공통어죠. 네, 그렇군요. 뭔가 이게 뭐 그래프들은 그래도 있고. 지금 뭐 제가 대충 보니까 네. 이쪽은 조합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토론을 하던 조합론. 흔적이고요. 네. 이쪽에는 지금 뭐 해석학하는 분들의 어떤 네. 어떤 그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네요. 이게 해석하게 된 얘기군요. 네. 이거 진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요 수식 하나면 세상의 모든 수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그립니다. 그냥 막 그릴 수 있군요. 예, 그냥 하나를 그렸어요. 네. 뭐 별것도 없죠. 자, 어떻게 됩니까? 각종 대칭을 시키다 보면 네. 이렇게 돼요. 와, 그러니까 되게 그쵸. 예뻐졌어요. 평면의 대칭이 정확히 17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수학의 대칭 17개를 적용을 했더니 그 간단한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화려해졌어요. 오,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페인에 가면 알람브라의 공전이라고 있어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을 그리거나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그러니까 벽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사람을 그림을 못 그리니까 네. 대신에 그래서 기하학적 문양을 채우거든요. 그걸 채울 때 그 하나하나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순한 그림을 시작하고 네. 그 그림의 대칭을 적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뭔가 무규칙하면서도 규칙적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그렸고 그다음에 여기다 노란색을 좀 살짝 줘서. 이거 재밌네요, 이거. 자, 이제는 대칭을 적용해 봅시다. 대칭을 한번 줘볼게요. 대칭을 이런 대칭 적용했더니 네.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17가지 대칭을 다 적용하면 이걸 그리셨어요. 재미삼아 그려본 그림 속에 평면에 17가지 대칭 이동이 적용됐다는 사실. 뭐 놀다 보니 그냥 알게 되네요. 나 천재인가?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돈으로 놀면서 카오스가 이런 것이구나 뭐 금방 알아요. 네. 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혹시 기억나세요? y는 ax 더하기 b. 네, 혹시 여기 아세요? 써져 있구나. 네, 네, 네.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랬었군요. 네, 그건데요. 자, 이게 a 값하고 b 값입니다. 네네네. 자, a를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들어오네요. A가 기울기구나. 네. 초등학생이 이걸 가지고 놀다가 네. 이 앞에 A가 이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네네. 놀면서 알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수학을 체험한다는 게 이런 거죠. 저 예쁜 하트 모양을 만드는 수학 방정식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줌입니다. 하트도 만들 수 있다. 이게 하트를 예, 이게 하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랑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사랑의 방정. 네. 세 개의 변수를 가진 다항식으로 이런 하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수학 방정식이라는 게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방정식입니다. 하트를 만들고 또 여기 이 방정식. 이거를 이제 한번 연인한테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오늘 아내한테 잘 선물해 주겠습니다.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정말. 네. 자, 이번에 수학 체험을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영화에서 보던 그렇죠. 그 수학자들이 난관을 돌파하는 수학자들의 랩입니다. 실험실. 수학자들이 여기에 모여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으면서 그거에도 대응하면서 자기 생각이 견고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이 타운곡선의 경우에는 그 데이트 모듈을 사용해서 이게 지금 타원 곡선에서 유한체가 바뀔 때 어떻게 점의 개수가 바뀌는지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유명한 문제였죠? 20세기 때 암호학 관련해서 타운곡선이 쓰이면서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라던가 저절로 공손해지는 저의 두 손이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 교통카드에 이걸 응용한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솔직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멍하고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를 뺏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해커한테 안 뺏기도록 지키는 그 암호가 이곳입니다. 그렇군요. 와. 세계 여러 곳에 저희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토론은 특수장치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녹화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도 되고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그래서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떤 학회에 따라서는 한 20개국에서 동시에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막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저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거기서 시비를 할 수가 있죠.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자기의 난관이 어떻게 저런 방식을 통과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들의 영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영감은 바로 모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바로 이곳이 수학자들의 실험실이고. 네. 뭔가 성지네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대전에 있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와서요. 수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수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쉽고 재밌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수학자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스튜디오에 가서 박형주 소장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튜디오로 가시죠. 우리가 좀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학이란 뭐가 좀 있을까요? 운전하면 내비게이션 쓰시죠. 내비게이션. 내 위치도 알고 내가 가야 될 위치도 아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실시간으로 순식간에 알아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시간 걸리거든요. 네. 이제 수학에서는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여행하는 세일즈맨 문제라고 그래요. 수학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시간에 이렇게 빨리게 못 풀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GPS 나왔는데도 내비를 못 만들었어요. 포기하고 있었군요. 포기하고 있었다가 네. 딕스트라의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수학에 숨어 있던 걸 나중에 알게 돼서 네. 그걸 가지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왜 영화에서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CCTV 어디 가서 범죄 현장에 딱 나왔는데 네. 너무 지직거리고 잘 안 보이는 거야. 네. 유능한 수사관이 뭘 탁탁탁탁 누르면 선명해지는 거 보셨죠? 네네네. 네. 그 진짜 되는 거였어요? 네, 그게 수학으로. 네. 그림을 이제 네. 뭐가 잡음이고 뭐가 아닌지를 수학적으로 가려내가지고 없애버리면 네.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학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정작 수학은 싫어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이 왜 싫은 걸까요? 그 수포자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뭔가를 풀어가지고 해결했을 때 통쾌감이나 짜릿함 네. 이런 걸 정말 맛보게 되면은 누구나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한 번 그런 그 경험이 생겨가지고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면 사실은 금방 또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너무 또 똑같은 거 또 하고 하니까 질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쾌감을 애들이 대학 갈 때까지도 맛을 못 보죠. 그다음에 나는 국문과 갈 건데 도대체 내가 이걸 미적으로 왜 해야 되는 거야? 뭐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제 동기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좀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나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잡생각! 수학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우리 DJ 니즈도 나와 있습니다. 네. 니즈,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교수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릴게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예요. 아까는 뭐 스트레스를 푼다며. 네. 근데 네. 사칙연산을 알고 있으니까는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 너무 많은 양의 이제 뭐 방정식이라던가 미적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거를
굳이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할 네.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어떤 논리적인 생각에 어떤 힘을 터득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 지식이 아니거든요. 너무 빤한 것만 반복하게 하다 보면 뭔가 도전적인 것도 해보고 이러면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점프를 하게 되는데 자기 네. 생각의 수준이 그런 걸 경험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던져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또 알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해질 때 또 그렇죠. 찾을 수 있고. 맞아, 무슨 통계 개념이 거기서 썼었어 하고 찾아보고 이럴 수만 있으면 그게 자기 무기가 되거든요. 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잊어먹어도 좋고 아련한 추억만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주식해 보신 적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아, 있으시군요. 네, 네. 수학적 통계로 가치로 접근하셔서. 아니요. 저는 네. 그런 경지에 못 갔고요. 네네. 예. 하지만 수학자 중에 네. 이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제임스 사이먼스라는 분인데 네. 이분 원래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고요. 네. 뭐 천 사이먼스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론이 이분 이름이 딴 이름이 남아 있는 그런 분인데 하버드 교수도 했고 네. 이분이 어느 날 수학자로서 충분히 해볼 만한 걸 해보고 즐겁게 살았으니 이제 좀 딴 것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투자자가 됐어요.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전성기 때는 세계 한 80대 부자였습니다. 연봉이 얼마길래? 많이 벌 때는 개인 연봉만 2조 원을 넘게 벌었죠. 예. 개인 연봉 순위 네. 연봉이 2조라고요? 금융위기 시절에는 3년 연속 그 개인 연봉 순위 세계 1위였어요. 와,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이, 주커버그보다 훨씬. 연봉이 2조래요. 와, 네, 수학자세요. 장유진님 질문입니다. 수학자끼리 만나면 뭐 하고 놀아요? 수학자들에 대한 아주 오래된 그 선입견 중에 하나가 네. 골방에 틀에박혀서 네. 연필하고 종이하고만 갖고 이렇게 네. 혼자 이렇게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는 인간들. 네. 그렇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동의할 뻔했네. 좌절의 순간 문제가 안 풀리고 막 막혀 있을 때 수학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네.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그거에 관해서 온갖 비판과 조언을 막 받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모여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학자들이 네. 그 과학자들 전체 중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아, 그래요? 막혔을 때 어딜 가야 되거든. 네. 다른 수학자를 만나러. 네. 그래서 학회도 다른 분야보다 훨씬 많이 하고요. 그래서 세계 여행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싸울 땐 어떻게 싸우나요? 야, 네. 김 교수! 너 내 인수분해 해버릴까 보다 진짜 그냥. 나라마다 또는 분야마다 서로 막 공격하는 그 문화가 조금 다른데요. 공격도 예. 하는군요, 서로. 네. 가장 공격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있는 곳이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요? 프랑스 수학자들은 살벌합니다. 옆에서 보면 네. 곧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막 싸워요. 그 정도로 막 이 바보야 막 이런 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몰라. 뭐. 아니면 너 거기 틀렸잖아. 막 네. 이런 얘기를 막 그 면전에서 하거든요. 네. 그 순간 흥분하는데 또 금방 받아들여요. 여기 틀렸네. 뭐. 네. 미안, 내 잘못했어. 네. 그래서 수학은 천재보다 오히려 누가 공격해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수학자가 돼요. 알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수학을 뭐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좀 그럼요. 듣겠습니다. 네. 수학에서 천재의 영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천재가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뭐 몇백 년 된 문제 쫙 해결하고 네.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거의 예비된 문제처럼 다른 사람이 거의 범접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 네. 충분한 동기가 있다면 대부분은 상당히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과목은 못하지만 수학은 잘하는데 수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필드상이라는 게 수학에서 노벨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상들인데 그런 걸 최근에 받았던 분들을 제가 대부분 압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하고 물어도 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면 네. 이 자기가 연구하는 그 특정 영역에만 올인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기 분야에서 어떤 아주 뭐 어려운 문제, 남들이 다들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엉뚱하게 뭐 음악 이렇게 뭐 콘서트에 가가지고 갑자기 영감을 받는다거나 맞아요. 네. 네. 아니면 엉뚱한 분야에 가서 그 뒤에 가서 그냥 서서 그냥 얼쩡거리고 있다가 거기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인 거야. 네. 뭐 이런 경험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양쪽이 너무 다른 이 분야다 보니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요즘 높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학자는 취직할 곳이 거의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좀. 투자회사나 증권회사가 여의도에 많이 몰려 있는데 네. 거기 가면 수학과 출신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상품이 요즘은 네. 수학적 기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네. 파생 상품 이런 거 너무 그 비전 공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무슨 뭐 요즘 해커들과 맨날 싸우잖아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 이 해커와의 전쟁이 네. 일선의 수학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인 방식으로 막으니까 게다가 무슨 뭐 계리사라고 해서 보험 상품을 설계하는 게 네. 왜냐하면 보험 상품 잘못 설계하면 회사 망하잖아요. 이런 거 설계하는 계리사는 연봉이 4억이 넘습니다. 와, 연봉이 그- 4억이 넘어요. 네. 그 기본이 수학인 거죠. 네. 수학자가 아니면 뭐 할 수가 없는 대부분 거죠. 수학과 출신이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영화 쪽에서도 막 이런 수학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아카데미 기술상을 2번 받은 수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카리비아의 해적 봤어요? 캐리비아의 해적에 보면은 막 폭풍이 막 몰려와서 배가 막 물이 넘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진짜로 물을 쫙 던져가지고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유체역학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디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유체역학이라는 게 이 물이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유체 운동을 지수하는 방정식인데 네. 그 방정식을 실제로 풀으면요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물이 처음에 위치가 이랬다가 0.01초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네. 0.02초 후에 어떻게 변할까를 그 방정식 풀어서 계속 화면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저적 움직임이 변화. 그렇게 하면 진짜로 진짜 물 찍은 것보다 훨씬 리얼합니다. 훨씬 리얼하게. 패션 분야에서도 쓰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역사 가장 큰 임팩트를 만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세계 현재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부자 순위 1위? 빌 게이츠? 자라의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스페인 분이 현재 세계 부자 순위 1위입니다. 다음 시즌에 자 무슨 옷 만들까? 그럼 옛날에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자 이거가 유행할 거야. 그럼 그거 잔뜩 만들었다가 시즌에 쫙 뿌리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무슨 저 유명한 누가 만들었대. 디자인했대. 그러면 다 입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무슨 영화 보는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네. 뭐 친구들끼리 모이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이런 네. 걸 쫙 앱 스타일 분석을 하면 옛날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이 유행할 때는 이런 옷이 잘 팔렸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면 이런 옷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요. 대박이다. 나 너무 재밌네요. 이게 수학이 그러면 자기가 무슨 옷 입고 싶은지 딱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모르죠. 자기도 몰라요. 네. 근데 어느 날 길거리 가고 있는데 쇼인도 딱 봤는데 저 옷이야. 내가 입고 느낌. 싶었던 옷, 네. 비슷한 옷. 자기도 모르는 뭐 입고 싶은 옷을 이 회사는 알아. 네. 데이터 분석해서 그걸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거 안 사겠어요? 사죠. 이조원 되시는 분도 있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 수학자 연봉은 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박사학위까지 했다 수학을 네. 이제 첫 직장을 잡는다라고 네. 가정을 하면 제가 아는 국내 모 연구소에서는 초봉을 한 5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네네. 대학의 교수가 된다면 네. 그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정규수가 된다면 네. 보통 1억은 넘게 1억에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국내에 아마 제가 아는 많이 받는 분 중에는 한 2억 정도 받는 2억 분도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뭐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가 한 4억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받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수학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융계에도 진출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증권회사나 이런 투자회사에는 쿼트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정량 분석가인데 네. 정량 분석가들 중에는 수학과 출신이 많습니다. 박형주 교수님께 수학이란 무엇인가요? 수학이란 네. 우아함이자 인류 문제 해결의 도구다. 감사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대도서관 잡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음악적인 대화를 나누면 돼요. 환상적이면서도 스펙타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미니멀하게 뭐 이러면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음악을 날 것처럼 해주십시오. 날 것처럼. 자, 이런 음악이 있고요. 좋아요. 쉴 때 게임을 하죠. 그렇군요. 네. 전 쉴 때 음악 들어요. 음악.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 그렸대요. 이제 네. 그게 19년 그거 전에 19년 전에 나온. 제 노래를 다 안 들어주시나요? 이제 아직 남았는데 아직 한 예, 문제인데. 곧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